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5 총선 결과에 나타난 우리 지역 민심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계양구로 가봅니다. 계양구 역시 갑을 모두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그런 만큼 이 책임도 무겁겠죠. 계양구의 경우 오랫동안 정체돼 있다 보니까 이 산적한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이 계양구의 민심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민호 인천시 의원 그리고 유재홍 전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이번 총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인천에서도 정말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일각에서는 여당 지지라기보다는 반대로 야당을 심판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먼저 손 의원님. 쭉 이제 선거 과정을 보면서 네. 저희가 이제 뭐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또 시당에서도 여론조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그리고 또 많은 언론들이 예측했듯이 뭐 9곳 정도에서는 우세, 그다음에 네. 뭐 2곳 정도는 경합, 2곳 정도는 열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11대 2까지 나올 줄은 네. 사실 예상은 잘 못했던 부분입니다. 경합 지역인 남동갑하고 연수을 그 국민들이 그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덕분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뭐 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뭐 우리가 야당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심판 뭐 이런 용어는 별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뭐 그렇게 표현들이 많이 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잘했다기보다는 야당을 좀 심판하는데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야당 심판론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꾸준히 언급됐던 것이고 네. 제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에 국회의원도 바꾸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거든요. 탄핵된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걸 좀 바꾸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감춰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그 내재가 계속돼 있었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또 다시 꺼집어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황교안 당대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1년 동안 뭐 국회에서 국회다운 국회를 좀 못 보여준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계속된 이런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좀 경고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어떻게든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절충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좀 실망감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정부 대응에 외신과는 다른 평가와 깎아내리기로 계속 이렇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또 반대급부가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유 전 의원은 이 인천 판세 뭐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짐작해 보셨습니까? 그 탄핵만 보면 21대 총선은 탄핵의 완성이다. 저는 탄핵의 완성.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탄핵을 했던 20대 그 우리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죠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다 선거로 퇴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로 표로 다 심판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탄핵의 완성이 21대 총선이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도 그 많이 좀 희석돼서 아까 전에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월 달부터는 많이 좀 희석돼가지고 2월 말 때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공천이 당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확당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초기에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그 실책들, 정부의 실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민심이 그래도 통합당 쪽으로 좀 쏠리나 싶었는데 3월 초 들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2월 말만 해도 저희가 인천에서 한 9석에서 10석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3월 말 이때 돼서는 3, 4석 정도까지도 좀 이렇게 축소해서 보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1석, 뭐 무소속까지 하면 2석 이렇게 받은 걸 보면 21대 총선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의 완성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거하는 분들은 뭐 나름의 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선거 뭐 언제쯤 이런 판세를 좀 확신하셨어요, 손 의원님? 촉이라기보다 이건 네. 뭐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다 판단하실 수 있었던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하는 걸 계속 보면서 9대 2대 2, 9곳 우세,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네. 2곳 경합, 2곳 열세 정도는 계속 알 수 있었는데 3월 초에 이제 공천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계양 갑 지역만 하더라도 안상수 의원님 처음에 공천 그러니까 오신다고 이렇게 출마 선언하고 했을 때 좀 긴장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던 분이고 인천시장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뒤집히는 이런 그 공천 과정을 보면서 한 공천이 마무리되는 3월 초쯤에는 이거 뭐 8대 5, 9대 4 정도는 나올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3월 중순 이후 이제 우리 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대응이 외신의 호평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이 9대 4가 아니라 10대 3도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지금 어떤 언론의 한 신문에서는 13대 0까지 얘기 나왔던 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예, 그때쯤 3월 초에 좀 판단을 하게 됐고 3월 중순 지나면서는 좀 확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워낙 좀 이 여론조사의 차이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뭐 유전 의원도 한 3월 초로 판세를 좀 확신했었던 건가요? 지는 걸로 확신했었죠, 저희가. 지는 걸로. 예, 지는 걸로 확신했었고 이게 보면은 이게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질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네. 보면은 공천 과정에서 뭐 카드 돌려막기식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공천이라고 하죠. 뭐 이쪽 빼다 저쪽으로 맞고 또 여기서 출마 안 하시겠다는 분을 딴 데로 하고 네. 내지는 서구 계양 같은 경우는 뭐 출마하신 분들이 한 달 보름 전에 내려오셔서 지역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출마하셔가지고 당선을 기대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잘 하면서 같이 맞물리면서 여당 승리를 이끄는 걸로 보고요. 또 재난안전기금 얘기가 나오면서 네. 확 민심이 좀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양구는 부평구와 더불어서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 2010년 이후 3번의 지방선거와 3번의 총선에서 계양구는 민주당이 완벽하게 압승을 이제 한 지역인데요. 네. 먼저 지방선거를 보면 박경호 구청장이 내리 3선을 지금 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효성구는 구의원도 다 저희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오랫동안 지금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도 저희 당 쪽은 유동수 의원 쪽 계양갑만 보자면 유동수 쪽은 지금 현재 지방의원들이 6명인데 저기 지금 후보로 나오셨던 이중재 후보 쪽은 지금 지방의원이 한 분밖에 활동을 안 하고 계시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쭉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승리의 배경에는 먼저 계양구의 연령층이 이 인천시의 여러 구 중에서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연령대가 지금 낮은 인구 분포를 네. 보이고 있고요.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박형호 구청장이 토박이 표들을 좀 잡아주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 전국적인 지명도로 또 좀 뒷받침해주는 면도 있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유동수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민 밀착형 의정 활동을 통해서 어떤 민주당 기반을 잘 다져가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먼저 일하셨던 우리 신학용 의원님이라든지 이렇게 선배 의원님들이 또 지역을 잘 갖고 오신 그런 덕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계양구가 험지 중에 험지일 겁니다. 왜 이렇게 계양에서는 야당이 맥을 못 추는 걸까요? 우선 계양구에서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님 분들이라든가 구청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무엇보다 이슈 파이팅을 굉장히 잘하세요. 예를 들면 계양선 골프장 관대, 또 내지는 서운산단, 계양 테크노밸리, 또 지하철 2호선 연장, 9호선 연장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걸 또 잘 이행해 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네. 저희 야당 쪽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고 이번에도 이제 내려꽂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연수구에 공천 심사를 넣으셨는데 결국엔 계양구에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역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의원님들이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서 이 민심을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간 쌓아놓은 정치인 분들이 그동안 그래도 계양구를 잘 운영을 했고 시민들은 거기에 표를 주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좀 지역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그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계양구 갑부터 좀 들여다보죠. 계양구 갑의 경우에는 유동수 의원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30% 가까운 표차가 났는데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정당의 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23.9% 차의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네. 인천에서는 서구 신동근 의원님이 24.3% 차 다음으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선거는 이제 바람과 구도의 싸움이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평과 계양의 이 4개 선거구의 표차를 보면 15%에서 20% 정도 표차가 났습니다. 근데 유동수 의원이 한 24% 정도를 이기셨으니까 한 4, 5% 정도는 그래도 4년간의 의정 활동의 성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당선이 된 만큼 앞으로의 그 공약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유동수 의원이 내건 대표적인 공약 보면요, 서울 2호선을 작전역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서울 2호선 연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건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동안 이게 경제성이 나오지가 않아서 번번이 진척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공약이 잘 이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번번이 진척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이 공약은 실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오성규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네. 2016년도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021년이 내년에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네. 사실은 20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기반을 다지는 일은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이슈를 제안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 시장과 또 박남시장과 박형욱 구청장이 대표 공약으로 또 이것들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원종에서 청라 연결은 지금 대장 신도시하고 계양 테크노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BC 값이 비용 대 편익 비율이 2를 넘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홍대에서부터 청라까지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원종까지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원종에서 그 다음에 또 7호선이 지금 연장되는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 이미 그 계획이 다 완료된 거기 때문에 원종에서 가정까지만 연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BC값이 1을 넘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이게 광역교통계획망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 4기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네. 과정이고 과정에 있습니다. 유 전 의원님, 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계양 신도시하고 대장 신도시의 그 성패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이나 서구 청라까지 다 연결이 돼서 네. 결국에는 서구의 발전까지 만들어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구와 계양의 그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이 되셨어요, 민주당 쪽에서. 네. 그래서 확실하게 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또 박남춘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이 일만큼은 일사천리로 좀 되지 않을까. 또 여당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유의 힘을 가진 진짜 여당이 나왔습니다. 공룡 여당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힘을 가지고 네. 지역에 있는 현안들 이때는 이때다라는 걸 가지고 풀어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계양구의 경우에는 이 교통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지역 현안이 다족 도시의 기능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송영길 의원의 5선 성공, 계양 테크노밸리 유치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양 테크노밸리 100만 평은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네. 송 의원님이 2016년도에 이 공약을 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약이 송 의원께는 죄송하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불가능할 것이다.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이게 송영길 의원님이 문재인 대통령 선대 본부장을 맡으시면서 이게 대통령 공약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또 당선 이제 대통령 들어가서
실현 가능한 100대 공약을 만들 때도 이게 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전 사실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한데. 근데 이 수도권 집가 안정화 뭐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네. 이게 그 어떤 공급적 정책의 필요성과 이게 맞물리면서 정말 절묘하게 이게 이제 이행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저는 송 의원님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아니 가능할 것이가 아니라 네. 이미 이거는 이제 사업 계획이 다 돼서 네. 올해 내년 보상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 그럼 송 대표가 네. 이 송영길 의원이 우선에 성공을 하면서 당대표 출마설 벌써부터 네, 이제 네. 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설이 아니라 송 의원님은 이미 이제 20대 국회 때 2번 재수를 하셨죠. 네.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데 선거 기간 중에도 인천 지역 선대본부장으로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속 지원 유세를 해오시면서 사실 당대표 출마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부평의 홍영표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활동을 해주셨는데 네. 21대에서는 그 인천에서 진짜 당대표가 나온다면 인천 경기에서는 뭐 같이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또 부평을의 홍영표 의원도 그 당내 입지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천 지역 의원들의 이런 약진이 지역 현안 해결에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4선, 5선 의원이면요, 그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 당 대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그동안 네. 이제 인천의 현안 문제로 갖고 있었던 메리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준선 투표기장 그 관할권 이전 문제라든가, 광역철도망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대선이 2년 남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그 대선을 준비하는 그 당 쪽에서도 힘을 좀 인천 지역에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계양구가 이 지역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계양 테크노밸리가 성공해야 할 텐데 송영길 의원이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의 질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항공 정비 산업으로 가야 한다. 또 마곡 배후 단지로 가야 한다. 뭐 다양한 산업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밑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밑그림이 이제 그려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네.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보상이 되고 후년부터는 이제 그 정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 의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름에서도 테크노밸리 이름에서도 네. 알고 있듯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제 모델로 해서 추진해보자 하는 그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그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해서 그런 산업들을 아마 유치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운단지와 함께 이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들의 좀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까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그 면적의 3분의 1이 고온 녹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가용 면적의 49%가 첨단 산업시설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동인구가 거주 인구가 한 5만여 명으로 그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송도 신도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송도 신도시가 그 인천의 그 심장 역할,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큰 그림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 주거도시로 바뀌어가면서 인천 시민의 이제 기대감을 많이 못 미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애초에 이렇게 그 판교 테크노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또 기타 경제 여건이라든가 경기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면 10만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더라도 계획성을 가지고 천천히 차근차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런 게 늦어진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늦어지는 때 이유와 또 합리성을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서 네. 여기가 진짜 자급도시, 계양구의 자급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먼저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이 글로벌 기업 유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네. 그 글로벌적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첨단 산업 이라든가 내지는 뭐 청년 벤처 기업들이 따라 들어올 거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소년 이 향후 4년 동안 이 현안은 꼭 살펴야 한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지역 현안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은 지역 의원을 뽑은 게 아니라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할 분들을 뽑은 거니까 네. 개혁 입법들 잘 완수해서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들께 보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